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상입니다. 한국 실용글쓰기 시험은 최근에 가산점이 확대되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또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국 실용글쓰기 관련한 정보 및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학습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먼저 1교시 90분 동안 서술형 5문항과 함께 객관식이 출제되는데요. 이 객관식 영역이 바로 만점이 400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작정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식 영역 400점의 구성을 알아본 다음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객관식 검정 과목과 문항수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글쓰기 원리, 글쓰기 직업윤리, 독해와 글쓰기, 그리고 직무글쓰기까지 이렇게 4개의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는데요. 문항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글쓰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정 과목명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글쓰기 원리는 이렇게 글쓰기와 어휘와 어법, 글쓰기 직업윤리에서는 직업인의 자세 및 쓰기 윤리, 독해와 글쓰기에서는 자료 활용과 문제 해결을 묻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직무글쓰기에서는 문서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영역이 바로 글쓰기 원리에 해당하는 어휘 어법입니다. 이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 무작정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기초 문법을 선행해 두시면 조금 더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어휘와 어법과 관련한 기초 문법 하면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품사 및 문장 성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 어휘와 어법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글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항수도 2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160점의 점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문서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한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 한국 실용글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무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글쓰기 전체 영역의 총 6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한국실용글쓰기 시험이 거의 객관식 영역은 직무글쓰기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게 15개 종류의 문서가 등장합니다. 공문서, 입사문서, 기한서, 품의서,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프레젠테이션, 기사보도문, 그리고 거래문서, 특허 명세서, 계약서, 공학기술 설명서, 마지막 홍보 광고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많은 문서들 어떻게 공부하나 많이들 고민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에듀윌 교재에서 각 문서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문서별 어떤 특성과 함께 또 관련 문제들 저희 교재로 한번 정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글쓰기에서 어떤 유형이 자주 출제되는가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직무글쓰기 빈출 유형입니다. 먼저 그렇죠. 어떤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거나 그 다음 어떤 문서의 수정 보완 사항으로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각 문서의 종류와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뭔가 깊이 있게 파고들기보다는 여기 보이시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서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서의 대표적인 특징과
그리고 그 문서에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학습 과정에서 체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정말 이런 직무 글쓰기 빈출 유형 얼만큼 닮아 있나? 유형 싱크로율 100% 문제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110쪽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객관식 한 문항당 이렇게 한 문제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다 확인해야 할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기에는 우리에겐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뒤에서 학습의 꿀팁을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겠지만 일단 문서에서 어떤 문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품의하오니 검토 후 제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품의라는 것, 그럼 품의서구나. 그럼 품의서는 무엇인가? 그쵸?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쭉 봤더니 목적, 용역업체 대금 지급, 결제금액 봤더니 계약에 근거한 중도금, 지급일자, 첨부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문제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문제의 정보보다는 사실은 선택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선택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의 정보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바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사내문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특별 사안에 대해서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내문서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앞서 그 문서를 보시면 무엇에 대한? 그렇죠. 중도금에 대한, 중도금 결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만약에 그 문서가 승인이 난다면 이후에 실질적인 효력, 중도금을 또 이제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문서 적절합니다. 3번입니다. 품의 내용에 근거하면 기억에 계약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앞서서 보시면 여기서 계약에 근거한 중도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첨부 자료에 그 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갔어야겠죠. 그래서 홍보 영상 제작 용역, 계약서 사본 일부가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다시 선택지로 넘어옵니다. 4번에 봤더니 홍보 영상 결과물이 최종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위 문서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이 4번 선지에서 굉장히 의문을 품어주셨어요. 왜냐? 앞서 보시면 계약에 따른 홍보 영상 결과물이라고 첨부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이 3번의 첨부 자료를 보신 후에 그러면 이게 최종 완성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계약에 따른 홍보 영상 결과물이지 이 말 그대로 정말 계약에 따른 홍보 영상 결과물이지 이것이 최종 완성본인지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판단하기 힘들다. 적절합니다. 마지막 5번 선지를 봤더니 결제 금액에서는 중도금 대신 최종 결제 금액만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품의서라는 게 특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비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신이라는 말은 틀렸죠, 여러분.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이 객관식 영역의 문제를 푸는 팁을 이따 학습의 꿀팁에 가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유형 싱크율 100% 기출 변형 문제가 저희 교재에 그렇죠. 각 영역별로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교재를 바탕으로 그렇죠. 신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관식 구성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빈출 유형 및 그쵸, 이런 것들도 살짝 엿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고득점을 위한 꿀팁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한국 실용 글쓰기를 함께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꿀팁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면 객관식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첫 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70% 획득하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객관식 영역에서 310점 내지는 330점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산점 5점을 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70%라고 하면은 그쵸, 총 50문항 중에서 대략 한 35문항 정도 돼요. 또 이 35문항을 한 문항당 8점씩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70점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310점에서 330점을 받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 아래 표를 보시면 우리가 가산점이 이제 3급, 그쵸? 준 3급 550점이 2점이고요. 630점이 4점이고 그 다음에 준 2급이 710점인데 이 710점에 40점을 더한 750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가산점 5점이 더해집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750점을 맞기 위해서는 적어도 객관식 영역에서 300점대 초반은 맞아주셔야지 우리 주관식 영역에서 좀 감점이 되고 그 다음에 틀린 문항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연습을 하실 때 객관식 영역의 50문항 중에 내가 적어도 35문항 이상은 계속해서 맞는 걸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꿀팁입니다. 두 번째 꿀팁 바로 순서의 중요성인데요. 제가 아까 살짝 앞서서 우리가 그 빈출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적인 어떤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이제 봐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순서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앞서서 먼저 선택지, 후 문제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일단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읽은 다음, 그쵸? 문제에 제시된 정보를 읽고 선택지를 확인하는 그런 순서로 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문제는 그래도 정보량이 그닥 많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교재의 문제를 보면 한 문항당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그쵸 빠르고 바르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1부터 10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먼저 선택지를 보신 다음에 내가 선택지에서 그렇죠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가를 먼저 체크하신 후에 문제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이것도 팁 아닌 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많은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쵸 정보량이 많은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1교시가 객관식 영역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또 서술형 문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객관식은 실상 한 문제당 8점짜리지만 서술형은 훨씬 더 배점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은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꿀팁과 이어지는 게 바로 세 번째 꿀팁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교시가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90분 동안 객관식 영역만 푸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5문항을 함께 이제 풀어야 해요. 그러면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서술형 5문항과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해서 대략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그쵸? 나머지 70분 동안 우리가 50문항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막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문항당 대략 1분에서 1분 30초 안선으로 여러분들이 푸셔야지만 그 70분 동안 그쵸? 50문항을 쭉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동그라미 세모 X를 쳐가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오징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기호화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번에서 적절한 선지 나왔어요. 2번에서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어. 그럼 오래 고민하지 않고 헷갈릴 때는 바로 세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 선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 그럼 3번도 세모 쭉쭉 내려갔어요. 마지막 딱 5번 선지를 봤더니 명확하게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2번, 3번, 4번의 선지가 다 세모더라도 마지막 선지에서 X가 나왔다면 정답은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의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그라미 세모 X입니다. 만약 반대로 1번도 동그라미가 나왔고 마지막 선지도 동그라미가 나왔다. 그럼 중간에 2, 3, 4에서 세모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모를 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선택지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팁은 부정형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절하지 않은 것, 확실히 틀린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5개의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더 정확하게 아닌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은 반대로 훨씬 더 명확하게 정확한 것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선택지에 평소에 이렇게 기호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면 나중에 피드백을 할 때도 내가 왜 이 선택지에 세모를 했더라? 그럼 관련된 개념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 바로 빈출 개념입니다. 사실 저희 교재에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빈출 개념을 위주로 조금 학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재의 내용을 쭉 보시면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빈출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빈출 개념이라는 게 무엇이냐? 맞춤법, 띄어쓰기, 어법에 맞는 문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소 2문항에서 최소의 5문항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객관식 영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 빈출 개념에 해당하는 맞춤법부터 어법에 맞는 문장은 객관식 영역에서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주관식, 다시 말해 서술형 문제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개념에 비해서 과연 이 개념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사실 이 맞춤법부터 어법에 맞는 문장은요. 나오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럼 그 일정한 패턴만 잘 학습해 두시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의 점수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뭐 앞서서 직무글쓰기와 관련된 문서 관련한 것들을 문제 안에 정보를 찾는 그런 어떤 문제 유형이라면 이 빈출 개념, 맞춤법부터 어법에 맞는 문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정 학습이 없이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우리가 한국 실용글쓰기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 맞춤법부터 어법에 맞는 문장과 관련한 개념들을 자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또 하나 이 빈출 개념을 학습해두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바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점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중의적 표현이라든지 이중피동이라든지 문장 성분의 호응, 올바른 문장 표현 이런 것들과 관련한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빈출 개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1교시 객관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와 문장은 최대한 기본 개념 위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A를 공부했더니 B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C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교재에 제시된 내용,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 또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함께 나아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어휘와 문장 같은 경우는 정말 딱 기본 개념. 정말 이게 딱 진짜 어휘와 문장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그 기본 개념만 명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직무글쓰기와 공학기술 글쓰기에 집중하자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문서의 목적과 그 다음에 특성을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우리가 그 유형 문제를 봤을 때도 품의하오니라고 했을 때 이건 품의서구나. 그럼 품의서란 특별사안에 대해서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신다면 훨씬 더 문제를 보는데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실 문항수는 별로 되지 않지만 직업윤리와 쓰기윤리는 최대한 도덕적인 선지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윤리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개념 없이도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도덕적인 선지를 고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1교시 객관식 영역 정리해 봤습니다. 이 객관식 영역 1교시 90분이지만 실질적인 객관식에 할애되는 시간이 그 90분이 아님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푸는 방법 선 선택지 후 지문 동그라미 세모 X를 통해서 바르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고맙습니다.